어서 오세요. 11번째 막을 올립니다. 전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그 태도가 고고했고 몸이 하늘거렸다. 그녀의 모든 면이 범상치 않았다. 다는 그녀가 어쩌면 정말 선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니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그녀는 노인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를 대문 안으로 안내했다. 단이 대문에 들어서려 하자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노인이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요. 들어가게 해주. 여자가 문지기에게 살짝 눈짓했다. 그래서 단이도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동안 노인을 안내했던 명의촌의 비단가게 아저씨는 거기서 그만 되돌아가야 했다. 단은 대문 안쪽에는 화려한 별세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볼품없는 초막들만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 여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비단을 짜는 곳은 볼 수 없었다. 비단을 입은 여인이 일일이 안내하며 공방을 설명해 주었다. 이곳은 옷감을 짜기 위해 실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마를 햇볕에 말린답니다. 그곳에는 낭창거리는 아마 줄기가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말리고 있었다. 이곳은 실을 뽑기 위해 껍질을 벗기는 곳입니다. 그런 작업은 내산골에서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비교할 수 없도록 작업량이 많았다. 그들은 이를 세분하여 나르기, 말리기, 두드려 털기, 물에 삶기, 속살을 벗기기, 빗질하기 등 각 교소마다 각기 사람이 따로 있었다. 대마나 점화로는 실을 뽑지 않나요? 단이 불어 아는 척을 했다. 대마에서 얻는 삼배는 고을마다 다루고 있어 값이 싸지요. 우리는 질 좋은 옷감을 원해요. 점화로 짜는 모시도 가치는 있지만 우리는 아마를 이용합니다. 아마는 이곳에서 재배하고 또 배를 짜면 하얀 빛의 고급천이 된답니다. 단의 질문에 비단 여인은 성실히 답해 주었다. 저렇게 껍질을 햇빛에 말리고 삶고 훌겨내는 작업을 몇 달에 걸쳐 반복한답니다. 신비한 것은 나중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느다란 실이 뽑히고 있었다. 참으로 지난한 작업이군. 영감이 탄식을 했다. 공방의 구석구석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영감이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것을 본 비단 여인이 소리쳤다. 쓰레기를 즉시 치우라 했는데 못들 하는 게야? 예, 마님 조금 더 삭힌 후에 밭에 뿌리려 하였습니다. 당장 치우거라. 예, 일꾼들은 여인에게 한없이 굽실거렸다. 어쩌면 이들은 모두 우dum촌장이 말했던 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공방에서는 수많은 여인이 실오라기를 허벅지 위에 놓고 문지르며 실을 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장관이었다. 여기서는 손으로 직접 실을 꼬네요? 털실을 만들 때 가락 바퀴를 이용해 실을 잡는 것을 보았었는데 단이 또 아는 체를 했다. 가락바퀴는 짧은 털 뭉치에서 실을 뽑을 때 이용하지요. 아마에서 뽑은 건 한두 발이나 되는 긴 실이어서 손으로 연결을 한 뒤 나중에 한꺼번에 꼰답니다. 그렇게 만든 실들을 풀을 먹이고 햇빛에 말리는 풍경도 놀라웠다. 덕장에 널린 실이 마치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것 같았다. 다음에는 정갈한 건물이 보였는데 그곳이 직조하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젊은 여인들이 각기 틀 앞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었다. 배틀은 하늘이 내린 도구 같았다. 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선녀 같았다. 일하며 부르는 노랫말이 더욱 그랬다. 하느님 모시며 하늘에서 살았네. 제를 올리는 지상에 구경 나왔네. 산천초목이 이리도 아름다울까. 복치는 도령이 그리도 미더울까. 설레는 마음, 요동치는 가슴으로 몰래 내려가 도령과 마주하니 시간이 저만큼 간 줄도 몰랐어라. 모두 떠나가고 지상에 남았구나. 날만 새면 배틀에 고운 실 걸어 100필, 1000필 짜면 하늘에 오를까. 배틀은 4다리 선녀는 2다리. 난군 2다리 빌려 하늘에 오를까. 난군 다리 4다리 잉하에 걸어 오르락
내리랑 문을 열어라. 들락날락 오가는 건 님의 북인가. 시줄 날줄 엮이며 하늘 보이네. 다는 배틀의 동작에 빠져들었다. 신비롭구나. 들락날락 오가는 건 님의 북인가. 시줄 날줄 엮이며 하늘 보이네. 여자들의 노랫말에 빠져들었다. 선녀로구나. 그때 비단 여인이 다가와 노랫말이 너무 야하구나. 그리 소리치자. 그녀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선녀가 그렇게 처량한 모습일 수는 없었다. 다음에는 멀리 창고 같은 곳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겨울밤에 한방눈 내리는 소리 같았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쌀이 나무에 내리는 빗소리처럼 들렸다. 결국 그 창고에 다다르니 소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커졌다. 사르르르, 사르르르, 차르르르, 차르르르. 마치 수많은 귀신이 소리치며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비단 여인은 그게 벌레가 뽕잎을 먹는 소리라고 했다. 비단 여인이 문을 가만히 열어주었다. 세상에 그 넓은 방 안에는 손가락만 한 수많은 벌레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층층이 걸린 선반에 구물구물했다. 온 세상이 벌레로 가득 찼다. 다는 손가락 발가락이 오글거렸다. 그렇게 소름이 돋도록 징그러운 건 처음 봤다. 이게 누에랍니다. 하루에 먹는 뽕잎이 자그마치 20지개가 넘는답니다. 여기 뒤편에서 저쪽 능선까지 모두 뽕나무랍니다. 한창 누에가 자라날 때는 이것도 부족하답니다. 끝없이 우거진 뽕나무 숲도 장관이었다. 세상에 벌레가 얼마나 많았으면 잎을 먹는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크게 들릴까? 그 벌레가 자라서 실을 뽑아 고치 집을 짓는데 누에 고치 4개면 그 실의 길이가 10리를 간다고 한다. 다음으로 실을 뽑는 것도 보았다. 따뜻한 물에 담근 누에고치 10개를 한 줄로 엮어 실을 뽑아내는데 물레로 감고 감아도 끝없이 이어지는 게 그 길이가 끝이 없었다. 단이 감탄했다. 아, 실을 저렇게도 뽑는구나. 마지막으로 드디어 비단을 직조하는 곳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여인이 각기 틀 앞에 앉아 있었다. 비단 틀은 배틀보다 훨씬 작았다. 그래서 여인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하는 모습이 한결같이 피곤하고 짜증스레 보였다. 그들의 표정이 그랬다. 그들의 동작이 그랬다. 그들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다. 그들은 선녀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인만 단의 눈에 돋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녀의 동작은 부드럽고 경쾌했다. 오직 그녀만이 선녀 같았다. 단은 영감에게 말했다. 저 여자가 짠 옷감과 다른 여자가 짠 옷감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영감은 비단 여인에게 당장 그들의 옷감을 가져오라 해서 여러 옷감을 서로 비교를 해보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찾는 게 바로 이거야. 이 아이가 짠 옷감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가? 비단 여인이 깜짝 놀라 말했다. 정말 좋은 비단을 감쪽같이 구분하시는군요. 저희도 이 아이가 짠 옷감을 따로 보관한답니다. 되었구나. 그 아이의 비단만을 가져오라. 내가 쓸 것이다. 영감은 그리 말하고 단에게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고 물었다. 저희 내산골에도 작은 공방이 있어요. 비록 밧줄과 그물추라는 평범한 물건을 만들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 그 제품의 질은 많은 차이가 났어요. 영감은 단의 말에 수긍하며 비단 여인에게 물었다. 저 배짜는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추라고 합니다만 왜 그러시는지요? 저 여인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아이고 제사장님 그러잖아도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랍니다. 저런 애를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영감이 벌컥 화를 냈다. 너 이년 어찌 내 신분을 함부로 밝히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감님, 요즘은 종들도 귀에서 일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지라. 단은 놀랐다. 배를 짜는 여자들은 선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죄를 짓거나 빚으로 팔려온 종들이었다. 그녀들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나의 제방에는 솜씨 있는 여자가 꼭 필요하다.
그 대신 내가 족장들에게 다른 종을 구해서 너에게 보내라 할 터이니 그리할라. 예, 영감님 그 대신 3명은 보내주셔야 합니다. 욕심이 많구나. 수라는 나이가 그렇게 비싸더냐. 영감님의 말끝에 단이 나섰다. 직주하는 여자들을 모두 추와 같은 솜씨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라? 영감님과 비단 여인이 똑같이 놀라며 물었다. 사람들은 비단은 선녀만이 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비단을 직주하는 데는 선녀 같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 같아요. 저 여인들은 선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비단이 나올 수 없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단 여인이 단을 보며 물었다. 저 여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선녀처럼 받드세요. 그러면 좋은 비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말이구나. 내가 찾는 비단은 신께 바치거나 위두님이 입을 옷이다. 그래서 좋은 비단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왔었느니라. 하늘의 종들이 짜증스레 직조한 비단을 바칠 수는 없지 않으냐. 영감님은 그렇게 말하고 단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도 실과 밧줄을 만드는 공방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짜증스레 일하니 제품이 거칠고 흠이 많았어요. 그러다 차차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자 제품도 아주 깔끔해졌어요. 하찮은 실도 그러한데 비단인들 오죽할까요? 너 알고 보니 대단한 아이로구나. 단도 놀랐다. 영감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제사장은 마을의 족장들을 지배하는 높은 위치였다. 무엇보다 하늘을 가까이 모시는 분이 아닐까? 단은 진짜 선녀가 비단을 짠다고 믿었었다. 이제 그 생각이 우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쑥스러웠다. 제사장은 하늘을 모시는 분이니 해답을 아실 것이다. 단은 그런 생각 끝에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다. 어르신께서는 선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녀석 하늘의 선녀를 말하느냐. 그게 궁금하더냐. 선녀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다. 그게 제사장의 대답이었다. 그 말은 단에게 대단한 충격이었다. 그랬다. 내 산골 상인들은 내가 하늘의 아들이길 바랬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만약 내 산골 장사꾼들이 생각을 바꾸면 나를 한갓 비단벌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은 속으로 부르르 떨었다. 지금까지 가졌던 신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다. 단이 넋이 빠진 채 생각에 잠겨있자 제사장이 말을 이었다. 너도 나와 함께 가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요긴하게 쓸 것이고 너는 앞으로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순간 단은 많은 생각을 했다. 할아버지를 내 산골에 홀로 두고 떠나버릴 수는 없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단이 그리 말하니 영감은 아쉬워하며 단에게 옥으로 만든 자그마한 곰상을 주었다. 그것은 그동안 단이 보았던 어떤 것보다 귀한 물건이었다. 언제든 내가 필요해지면 찾아오너라. 이 곰상은 나를 찾을 때 증표로 쓰일 것이다. 이걸 지니고 있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단다. 단은 그렇게 그곳을 떠나왔다. 단이 혼자서 9살이 고개에 들어섰다. 때마침 지게를 진 옹기자백이 상인 둘이 고갯마루에서 쉬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단이를 알아보았다. 아니 이런, 혹시 하늘의 아들이 아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당신의 꿈이 맞습니다. 단이는 동행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과의 동행이 큰 사고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올 때는 몰랐지만 9살이 고개를 다시 넘자니 힘이 들었다. 셋째 고개를 넘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꼼짝 마. 움직이면 죽는다. 갑자기 귀를 때리는 고함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몽둥이와 활을 들고 있었고 가죽을 뒤집어 썼으며 머리는 덤불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산적이었다. 산적들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나서 단과 상인까지 결박해서 끌고 갔다. 왜 우리를 잡아가는 걸까? 그러나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들의 분위기가 숨이 막히도록 엄숙했다. 이상한 것은 팔이 아프도록 묶어 끌고 가면서도 말과 행동은 친절하고 예의 발랐다. 그들은 마치 손님에게 길을 안내하듯 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길이 험하고 미끄러워 위험합니다. 산적들은 산속으로 한없이 깊이 들어갔다. 바위 산을 돌아드니 깊은 계곡 아래로 넓은 분지가 펼쳐졌다. 갑자기 옹기장수가 낮은 비명을 질렀다. 저게 뭐야? 그곳 산기슭에는 수많은 괴물이 서 있었다. 양지바른 길을 따라 크고 작은 괴물들이 두 팔을 흔들며 서 있었다. 다니와 옹기장수는 오금이 저렸다. 더 나아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여기서 쉬었다 가렵니다. 12번째 글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